부자 감세까지는 하고 있었는데 서민 증세에 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 이야기를 했지만 서민 증세로 많이 들어갔죠. 부자들 세금을 올리려면은 직접세를 올리면 되고요. 서민들 세금을 올리려면은 간접세를 올리면 됩니다. 간접세는 대부분 소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들이라고 소비를 딱히 엄청나게 막 무지하게 많이 한다. 하루 3끼 먹는데 부자들은 나보다 10배 더 버니까 30끼 먹는다. 이러지 않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재원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었고 지금 뭐 감축을 하고 있는 단계지만 어쨌든 간에 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가 힘들대요. 그런 것처럼 인플레에 힘드니까 유동성을 풀어서 힘들지 않게 그런 식으로 돈을 풀겠다. 근데 이 돈을 푸는 것을 어디서 풀겠다요?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충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법인세를 올렸어요. 그리고 또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세 인하가 대세다. 대세 같은 소리 하고 있죠. 법인세 인하는 대세가 아니다. 진짜 경기가 침체가 와서 서민들이 힘들어 죽으려고 한다 했을 때는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서민들한테서 뜯어내게 되면은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죽어갈 때 서민들 죽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짓거리들을 많이 했죠. 미국은 국가부채를 늘려서 극복했죠. 일본은요? 국가부채를 늘려서 극복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사례는 잘못했어요. 너무 많이 늘렸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늘렸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감당될 만큼 늘렸고 그래서 그걸 다시 축소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코로나 터지면서 감당이 안 될 정도까지 늘렸으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하가 대세하면서 기업을 살려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급격한 성장, 이게 대부분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군부 정치 시절에 급격한 성장을 많이 했죠. 그때 성장과 분배에서 성장을 하고 분배를 나중에 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게 분배가 잘 됐느냐. 그렇게 되면은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격차가 그렇게 벌어지진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분배가 똑바로 되지 않았는데도 성장부터 하자. 이 추세로 가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정치적으로 당의 특성이니까. 그런 정책을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구라를 치면서 내세우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진짜로 막 투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법인세가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그래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투자를 다들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서 내가 투자를 한 만큼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 싶으면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봤을 때 경제가 좋지 않아요. 물가 상승도 심각하고 소비가 줄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하겠어요?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그걸로 뭘 하겠어요? 쟁여놓겠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가 늘어서 경기가 살아난다. 개소리 좀 작작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오히려 인하하고 있죠. 부자 감세죠. 그래서 결국엔 누가 혜택을 많이 받느냐. 직접세는요.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부자일수록 많이 내기 때문에 직접세를 낮추게 되면은 부자일수록 감세 효과가 큰 거죠. 그러면서 또 뭐 했어요? 보유세. 보유세 같은 경우도 지금 종부세 집값만 따져서 과세한대요.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가 폐지되고 수에서 가액으로 해서 혜택 몰아주니까 다주택자들은 엄청나게 세금이 줄죠. 주택수에 따라서 6%까지 올라갔던 거 2.7% 반토막 난다.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1주택자들은 세금이 오히려 오른다. 집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었죠. 그러면 많이 번 만큼 낸다. 근데 왜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여하느냐. 요거는요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1주택자의 경우는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주택자들은 집이 7채가 있으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나눠서 하루씩 지내고 이래서 7채를 다 실거주로 산다. 이게 아니죠. 실거주 한 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시대 차익을 보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아파트 같은 건물들은 대부분 월세는 어디서 받아요? 빌라나 원룸, 다가구 이런 데서 받죠. 그러면은 시대 차익을 노리고서 집값을 올려서 그걸 통해서 차익을 얻겠다. 이건 국가에 해가 되는 행위예요. 왜냐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지고 독점을 하고 있더라도 혜택을 주겠다. 이거는 잘못 흘러가고 있는 정책이죠.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과세가 되는데 고가 1주택이랑 내가 집 10채 가지고 있는 거랑 가격대는 비슷한데 왜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냐. 고가 1주택 사는 사람들은 고가 1주택에서 사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게 굉장히 불합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불합리한 게 아니죠.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실거주가 아닌 사람들도 물론 1주택에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다 검증할 수 없으면은 피해를 끼치면 안 되죠. 근데 다주택자들은요, 7채 사고 30채 사고 막 이런다고 해서 그게 다 실거주가 아니죠. 내 실거주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대차익용이고 투기용이다. 이게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주택자가 죄인이냐, 이런 형식으로 만들고 있다. 여러 몰이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역차별이 나오고 있다. 자, 거기다가 각종 세제 혜택은 늘어나고 있죠. 뭐 이거를 깔려고 한 거라기보다는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뭐 거래세, 주식 같은데 주식시장 살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죠. 양도세는 오히려 더 높이고 있고 거래세는 낮추고. 지금 이 단계들을 봤을 때 세수가 줄고 있어요. 5년간 60조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13조. 왜 13조예요? 그거 되게 쉽죠. 여기서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 기준 맞춰가지고 떨어지고, 기준 맞춰서 떨어지고, 이런 부분으로 찾으니까. 그런데 기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떨어지냐? 60조가 빠지잖아요. 추세를 가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면서요. 그럼 60조 줄이면요, 5년 뒤에는 60조 이상의 효과가 나는 거지 13조 효과밖에 안 나는 게 아니다. 재정 효과가. 그 다음에 뭐 집중호우 피해 지역 이런 것도 혜택 주고 있죠. 물론 이런 건 지원을 해야 되죠. 다 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수가 줄고 있다. 그러면 세수를 어디선가 마련해야 되죠. 세수를 마련하지 않으면 뭘 해야 돼요? 국가 부채를 늘려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쓰는 건 더 쓰죠. 지원, 비투족 지원하고 영끌족 지원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하고. 여기까지 인정을 하겠는데 요거는 개인의 욕심으로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런 것까지 왜 지원을 해야 되냐. 그러면 요 세수는 어떻게 마련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정부에서 돈을 풀어요. 푸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세금이 이만큼이 있는데 나가는 규모가 한 이만큼 됐다. 똑같이. 그런데요, 문제는 세금을 요만큼 줄여요. 그 다음에 나가는 돈을 여기까지 늘려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공백이 필요하죠. 이 공백을 뭘로 메꿀 것이냐. 그럼 보통은 뭘로 메꾸느냐? 증세를 하든가 국가 부채를 늘리든가. 심지어는 이런 인간들한테도 세금 깎아주는 혜택 준다. 요런 거 잡아냈잖아요. 잡아냈으면은 세제 혜택 몰수하고 거기에 추징까지 해가지고 이런 걸 늘려야죠, 세수를. 저 인간들 잡는다고 해서 은닉 자산까지 몰수해서 다 압수하고 그런 것까지 한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들이 범법자인데. 그런데 국가부채는 50%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유동성 지원이 들어가는데 국가부채를 안 늘리고 버티겠다. 이거는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딘가에서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직접세 같은 건 눈에 보이니까 간접세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서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서민 부담이 커지면은 경제는 마찬가지예요. 자산 양극화는 심해지고, 가뜩이나 금리 올라가서 힘들죠. 물가 올라가서 힘들죠.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이 동시에 늘고 있는데 서민 증세가 심각해져 봐라. 그러면은 당연히 뭐 부동산이나 자산 같은 경우도 당장이야 떨어지는 게 완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장기적으로 악재가 된다. 그런데 어디서 증세를 하느냐? 뭐부터 없애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주력 사업. 자, 주유소 임대사업 태양광이래요. 원전이냐 태양광이냐. 요거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원전은 효율이 좋죠. 대신에 환경 파괴가 심하고, 태양광은 원전보다는 효율이 확실히 떨어지죠. 원전은 엄청난 효율인데 대신에 환경 파괴가 덜하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나오는 환경 파괴는 없다. 물론 태양광을 때려 짓느라고 환경 파괴가 나온다. 이거라면은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이런 차이인데,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가,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오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가. 그래서 요거는 번외로 주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왜 없애요? 그 다음에 무슨 주유소? 알뜰 주유소. 알뜰 주유소를 개편한대요. 에너지 가격 올라가서 태양광 대신에 원전 하겠다. 이거는 뭐 급한 불 꺼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주택 때문에 죽고서 뭐 전세 가격, 월세 가격 많이 올랐다, 막 힘들다 하고 있는데, 공급 부족 때문이다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을 없앤대요. 이거는 이번에 착한 임대인 혜택 주는 것처럼 민간 임대를 활성화시켜서 집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이죠. 그 다음에 주유소. 물가 잡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혁신 대상이래요. 유가도요, 유류세 인하 가능폭을 막 늘려가지고 확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늘려주는 것처럼 요즘에 그런 거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추가 인하는 미루고 있죠. 에너지 가격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오히려 지원 들어갈 거에서 지원은 덜 들어가면서 서민 부담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핵심, 부가가치세를 논의 중이다.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가 낮다. 부가가치세를 올리게 되면요, 지금 뭐 10%죠? 예를 들어서 15,000원짜리 사요? 그러면 이 중에서 1,500원이 부가가치세겠죠? 그러면은 13,500원짜리 물건을 15,000원에 사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올려버린다고 해봅시다. 20%로. 계산 편하게. 뭐 20%인 나라들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16,500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물가 잡느라 죽겠는데 체감 물가는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수치상으로는 높게 안 나오겠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높아진다. 지금 물가 잡느라 안달이 나야 되는데 세수 확보를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에서, 소비세에서. 소비세를 올리게 되면은 경기가 살아날까요? 뒤질까요? 물가부터 잡아야 되는데 금리 올리는 것도 물가 잡기 위함인데 금리 올리는 거 늦추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지금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지금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심했는데요. 그때는 무슨 인플레이션이었나? GDP가 성장하면서 나오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지금은 GDP가 성장률이 커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건 서민들 싹 다 죽이겠다는 소리다.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정책을 쓰냐. 법인세 깎아주고 종부세 깎아주고 부가가치세로 메꾸려고 하는 게. 부자들 돈 더 벌 수 있게 두고 빚도 연끌로 투자한 사람들 손해 안 보게 국가 재정으로 메꾸면서 나머지 온 국민이 피해를 나눠 가져라 이 소리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소비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언제부터 초이노믹스 나온 이후부터 그때부터 통화 승수가 뚝 떨어졌는데 소비가 안 되는데 부가가치세 높이고 해가지고 소비가 살아나겠어요? 그럼 기업에서는 법인세 깎아주면 그걸로 투자하겠어요? 투자 안 하죠. 투자해도 외국에 팔거나 투자하겠죠. 지금 근데 논의만 하고 있고 못하는 이유는 물가가 높기 때문이에요. 물가 잡으면은 부가가치세 인상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 둬야 돼요. 경제 개박살 납니다. 가뜩이나 지금 내수시장 못 살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가적으로 다 내수시장 살렸는데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을 못 살리고 수출로 어떻게든 벌어먹고 산 상황인데 지금 무역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라도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내수시장을 아주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겠다. 이 소리죠. 경제 보통지수는 역대 최고인데 물가 수치상으로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물가 떨어지면서 부가가치세 올려주면은 경제 보통지수는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서민들만 고통 더럽게 많이 받는 거다. 거기 간접세 아까 이야기했지만 간접세 비중 보세요. 소득 하위 10%랑 상위 10% 요걸 보면은 누가 어느 쪽에 이득을 많이 보느냐. 자, 직접세 비중보다 간접세 비중이 하위일수록 높고 상위일수록 간접세보다 직접세 비중이 높죠. 즉 뭐예요? 직접세를 낮추고 간접세를 높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직접세를 10% 낮추면 여기는 15만원 정도 되죠. 그리고 간접세 10% 높이면요 12만원 더하면 134만원. 그러면 오히려 부담은 10만원 늘어나죠. 부자들의 경우는요 직접세 10% 낮추면요 116만원 빼면 1042만원. 그리고 간접세에서 10% 높여서 45만원 하면요 94만원. 올라가는 거는 45만원이고 떨어지는 거는 116만원이다. 그러면 이쪽은 개이득, 이쪽은 개손해. 서민들 잡아 죽이겠다. 결론. 이러면 경제 어떻게 흘러갈까요? 부자 감세. 자, 요거는요 눈에 띄게 홍보. 물론 반대 여론도 있겠지만 요거는 감세되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남의 혜택에 대해서는 좀 덜 나올 수 있겠지만 나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요런 건 눈에 띄게 홍보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뒤에서 서민 증세 논의 중이다. 이게 어디로 가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죠? 우리나라 지금 소비 감소가 심각한데 소비시장을 망쳐놓겠다는 소리입니다. 소비시장 망쳐놓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요? 지금이야 뭐 종부세 완화해주고 그래 다주택자들 버틸 수 있다. 그런데요 지금 핵심은 종부세가 아니라 여력이에요. 여력. 이 여력이 어디서 생기느냐? 당연히 저축과 대출에서 생기죠. 그런데 대출 지금 DSR로 막혀가지고 대출은 지금보다 더 잘 되려면 수십 년 가야 돼요. 왜? 지금 이미 주담대 받은 사람들의 DSR 비율이 47%가 넘어갔는데 근데 뒤에서 집 못 산 사람들 집값 좀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지금 47%라는데 그리고 금리 올라가면 58%라는데 그러면 그게 40%대에 맞춰질 때쯤 되면은 그때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되겠죠. 근데 저축을 어떻게 더 하느냐? 물가는 올라요? 금리도 올라요?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늘어나는데 부가가치 세금까지 해서 소비를 더 감축시켜요? 그러면 소득은 줄어드는데 부담은 늘어나죠. 자산시장 살아날 수 있겠어요? 저 경제 아주 망치는 정책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